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한토목학회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소개해 주신 김수삼 기념사업 70주년 기념사업 공동위원장님과 또 이승호 대한토목학회 회장님, 박영석 대한토목학회 70주년 기념사업 공동회장님, 대한토목학회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 참으로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51년 12월 23일이면 아마 포탄이 그냥 막 쏟아지고 정신이 없고 피난 가고 학교도 다 문 닫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때에 무슨 그냥 속된 말로 정신들이 계셔서 그렇게 토목학회를 창설하셨는지 아마 그때 전쟁은 언젠가 끝날 테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여기에 토목학회의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아주 참 그 선견지명 또 이 커미트먼트 이런 데 대해서 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 구글을 좀 찾아보니까 이 토목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물론 사람들의 주거지도 대량으로 파괴되는 이러한 그 전쟁 때만큼 토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한토목학회 그 자체도 사실은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장족의 발전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들었는데 회원수가 28,000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께서 큰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뭐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아주 참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주제도 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결국 앞으로 몇십 년간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역할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말에 유엔 사무총장 퇴임을 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이런 그 두 가지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비전입니다. 이러한 그것을 인류적 약속의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소명으로 삼고 여기저기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그 국제 기구 또 단체의 그 어떤 책임을 맡으면서 하여튼 무보수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10년 동안 사무총장 하면서 신경을 썼던 것은 역시 그 기후 환경 그 위기,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가 있느냐. 제가 2007년 1월 1일에 취임할 때만 해도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도 기후 위기 하면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만나지도 않으려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문제도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그 제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속 가능 발전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속 가능 발전, 기후 위기, 그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류의 이 과제로 다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의 그 위원장을 2년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말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시 생겨서 훨씬 더 큰 조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기후 위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하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개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제 앞에서 말은 못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개는 학회에 계신 분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학회 대표들을 저한테 모시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어렵다 이런 점을 늘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다 화를 한번 냈죠.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당신들이 지금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국무총리,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계속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열불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건 제가 유엔에서 했었던 일인데 유엔에서 하면서 늘 서포트를 받을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50년, 외교관 생활 50년 하면서 그야말로 무참한 그런 아주 깨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결과적으로 작년 10월 28일 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아주 그야말로 기쁘게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압력, 또 외국의 압력을 많이 받았죠. 외국의 압력을 받아서 2018년 발표를 하고 10월 28일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대통령이 이걸 갖다 확인을 합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1일 날 영국에서 개최된 COP26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7번째일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고 바이든이 주최한 정상회의에서 얘기하고 한국에서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G20 정상회의에 가서 얘기하고 G7 정상회의에 가서 얘기하고 뭐 등등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드디어 국회가 지난 8월 달에 이걸 갖다 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최소 35%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걸 올려서 40%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체들에서 여기 야단이 난 겁니다. 여기 사실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기업체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요, 그 포스코 뭐 이런 데를 제가 2번씩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사장단하고 대화하고 공장에도 가보고 또 이 한전에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 뭐 이런 데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캠페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도지사들 다 참석하고 시장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제는 탄소 2050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에 돼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지질학자들 또 기후학자들 이 많은 과학자들이 6차 대멸종이 100년 내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내에. 제5차 대멸종은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6,500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5차 대멸종이. 대멸종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동식물, 생명체의 70%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이 6,500만 년 전에 마지막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뭐 앞으로 100년 내에 이런 것이 일어날지 안 할지 저는 확실치는 못하지만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는 겁니다. 그럴 만큼 지구가 열이 났다. 사실은 우리 다들 어린아이들 많이 키워보시고 자식 키워보면서 제일 그 비상이 어린아이들이 열 나는 게 제일 비상입니다. 열이 나면은 거기에 만병의 그 근원이 되거든요. 지구가 열이 난 겁니다. 그 열을 1.5도 이하로 2100년까지 1.5도 이하로 낮춰야 된다. 잡아야 된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IPCC에서 발표한 것이 이미 1.1도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50년으로 목표를 단계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2040년으로 내렸습니다. 2040년까지 지금부터 20년간에 지구 온도가 0.4도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때 아닌 여러 가지 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러시아의 그 베르호얀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1월 달에 평균이 마이너스 45.9도. 금년 6월에 1월 달에 마이너스 45.9도였다가 금년 6월 달에 온도는 섭씨 플러스 48도가 나왔습니다. 48도 같으면은 저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데 가야 되게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48도하고 마이너스 45.9도하고 차이는 94도가 됩니다. 무려. 섭씨 94도. 거의 물이 끓는 정도의 기온이 올라간 겁니다. 그린란드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린란드에 지난 그 8월 달이죠. 지난 8월 달에 85억 톤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생긴 겁니다. 85억 톤. 이것이 바닷물을 전체를 올립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바닷물이 대개 2mm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온도의 변화로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2050년까지 대개 바다 온도 해수면이 60cm에서 잘못하면 3m까지 4m까지도 오른다. 예를 들면 물이 60cm만 서울 시내에 차면은 사실은 도시가 죽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 못 다니죠. 엘리베이터 있어도 엘리베이터 죽을 테고 전기 끊어질 테고 뭐 등등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도 죽고 지구도 멸망한다라는 것이 지금 지질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토목공학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면에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뭐 이 좀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제가 그 기후 환경 그 교섭을 이렇게 해보면서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정신을 딴 데 쓰는 데가 참 많습니다. 뭐 국내 문제 바쁘고 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언론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저는 요즘에 언론에서 아주 그 어느 때 아니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섭을 할 때 보니까 이 섬나라에서 온 지도자들하고 유럽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앉으면요, 그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되게 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지도자들이 그 정이 없고, 그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정으로다 해서 호소를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죠. 정상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 1.5도로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2도로 다 합의를 했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2도로 막자가 이렇게 됐죠. 거기에는 미국, 영국 할 것 없고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2도로 막자. 1.5도로 하자는 건 전부 다 섬나라에서 온 아주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데에서 1.5도로 하자고 강조를 했죠. 이것이 저 과학자들한테, 그때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 과학자들한테 미션을 주어서 3년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라. 이 보고서가 2018년 송도에서 나왔습니다. 송도에 세계 과학자들이 몇천 명이 몰려들어서 그때에 1.5도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3년 지나갔는데 1.5도에서 1.1도를 접해서 까먹었다, 이런 그 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점점 더 당황하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잘 뭉치질 않습니다. 우선 자기 나라 거 문제 따지려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개최된 그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컵26,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크게 성공을 못한 겁니다. 반쯤에 성공을 한 겁니다. 반쯤에 실패, 반쯤에 성공. 우리 반쯤 찾느냐, 반쯤 비었느냐, 이런 그 좋은 방향으로 하면 반쯤 찾다, 나쁜 방향으로는 반도 못 찾다, 이런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일하시는데도 상당히 그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오고 갈 데가 없는,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 특히 여기 저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의 그 반응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은 이 기업에서의 정부의 비판보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다 겪고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진국인 우리 기업의 대표들, 뭐 삼성, 현대, SK, 뭐 이런 LG, 이런 데는 지금 대기업 아닙니까? 국제적인 대기업이니까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참 탄탄대로가 아니다.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험로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인플렉션 포인트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가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7%씩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G7 국가는 아닌데요. 사실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에 우리 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언론에서 보면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G7 정상회 초청을 받았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 퍼캐피타 인컴으로 보면 우리가 이태리를 넘어가니까 사실은 G7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나쁜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가 G7입니다. 이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7번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나쁜 의미로 G7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오명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하여튼 이러한 그 미중유의 대전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방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자각, 또 일반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5월 29일 날 그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전 장관이 참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계 대표, 종교계 대표, 뭐 이 기업의 대표, 또 이 NGO의 대표 이렇게 해서 93명이 지금 있으니까 93명이 대통령 직속 그 탄소중립위원회를 이렇게 된 이러한 그 대통령위원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유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총리한테 맡겼죠.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라는 분이 또 민간인으로서 공동위원장. 실제상은 총리도 바쁘니까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간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야말로 지금부터 발벗고 나서서 밤새워서 일을 해도 부족한데 그다음에 국민들, 기업에 이런 의지를 갖다 결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손을 놓고 총리한테 맡기고 총리는 또 바쁘고 교수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럼 다음에 대통령,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음에 6명의 대통령이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포함은 7명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의 대통령이 계속 2050년까지 똑같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 놓고 손을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단이 났죠. 탄소 중립을 해체하라. 막 데모들이 일어나고요. 시민들이.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해체하라. 기업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소 중립에서 하는 일이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시민사회는 제대로 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둘 다 탄소 중립을 해체하라.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회의에 한번 나갔습니다. 지난 그 11월 며칠인가 하여튼 11월 8일인가요? 그 대통령께서 한번 중립위원회 나가서 약간 캄다운은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그 로드맵을 만들려면은 이행하려면은 대통령이 직접 들고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특히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좀 문제가 있다. 전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의 그 어떤 좀 정합성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만들고 리드를 했고 또 10년간 유엔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고 세계적인 여론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이런 점을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을 얘기를 했는데 탄소중립원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국민들한테 제시한 거는 96% 그러니까 100% 내비두고 96%를 중립화하는 방안, 97%를
중립화하는 방안, 아니면 세 번째는 100%를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통령 말에 토를 다는 대통령 중립위원회가 어디 있느냐. 대통령 100%를 얘기를 했지 97%나 96%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게 아마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석탄 발전소가 60개가 있는데 그중에 60개를 저는 다 없애는 거로 건의를 했거든요. 2045년까지. 그런데 7개를 남겨두고 하자라는 게 이란이고, 이안은 그러니까 60개 다 없애고 LNG로 다 해서 좀 하자. 이것도 또 그러니까 97%분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100% 하자. 지금 현재로 남아 있는 건 이제 100%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100%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맨 처음에 그럴 거를 왜 국민들한테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발표해 갖고서 난리를 일으키게 하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지가 약하다. 처음부터 의지가 약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문제죠. 에너지. 우리가 전기를 전부 다 석탄 발전도 하고 원자력도 발전하고 뭐 태양광 그 재생 에너지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믹스를 잘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71%까지 2050년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대신 현재 24%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을 7%로 다 이렇게 떨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약간 봐도 상당한 그 컨트로버시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원자력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안전한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탄소 중립은 어렵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전기차의 증가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에서 대부분 얻어야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현대식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극히 안전하다. 아주 extremely safe.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그것은 그 국제적인 큰 제일 에너지에 관한 큰 조직이죠. 거기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이용이 필요하다. 또 최근 그 언론 보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2일 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에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사실은 불란서는 70%가 원자력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투자를 하겠다. 영국의 이번에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주재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탄소 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올 10월 달에 지난달에 유럽 10개국의 장관들이 합동으로 우리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원전을 그 축소하던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그 쓰나미에 넘어가면서 원전을 완전히 폐쇄를 했죠. 그러다 지금 다 재가동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그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겁니다.
또 다른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서 루마니아의 원전을 짓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소형 원자로 그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에 그 특화할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탄소 중립이가 앞으로 너무 그 일방적으로 그 원전을 폐쇄하고 거의 폐쇄하고 그 재생에너지에만 그 71% 이상 유지하겠다.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지금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을 저는 그 사실 저도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또 국가기후환경위원장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때까지는 반공직에 있었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서 볼 때 이거 비합리적이다. 이런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9만 평방킬로미터뿐이 안 되는데 그중에 70%가 산입니다. 산. 30% 가지고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도로 짓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태양광을 깔 그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우디나 뭐 이런 그 아랍 국가 같이 햇빛이 그냥 쨍쨍 쪼이는 이런 나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간헐성이 많죠. 소위 말하는 간헐성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이런 데 대해서는 좀 탄력적인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기업 대표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30 감축 목표를 대통령께서 40%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기업에서 불만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40%한 것도 전 불만입니다. 이거 45%로 해야 되는 건데 이 국제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권고를 하고 40%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희망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35% 국회에서 결정한 걸 정책적으로 5%를 올려갖고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그 불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표들께서도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생산 방식 이런 걸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기업의 운명도 없다. 이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화적인 기업 활동은 인류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월 달에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같이 탄소 집약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국경 넘었으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세금을 과하게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은 아예 미리 지고서 2035년까지만 내연기관차하고 203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로 하겠다고 미리 치고 나갔습니다.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그 100이다, 우리나라의 그 100이다 그러면 12%를 포스코가 혼자 뿜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스코에 집중적으로 가서 설득을 하고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돈이 들더라도 모든 그 고로를 갖다가 수소로 다 바꾸겠다. 수소 환원 제철로 다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롯데, 이 12개 그룹, 또 삼성물산
이런 데서 그 수소 동맹을 맺었습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소 에너지를 또 쓰겠다. 그다음에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국토건설부 장관님께서 간단히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ESG 제가 ESG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런 게 있었죠. 또 기업과 사회 가치 공유, corporate social value 뭐 이런 걸 갖다 많이 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ESG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거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기업의 평가를 어떤 그 생산량이 아니고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얼마나 친사회적이냐, 사회공헌이냐, 얼마나 이 지배 구조가 잘 돼 있느냐, ESG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UN 투자 책임 원칙에 의거한 ESG의 투자, ESG의 경영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이 되면요, 이 글로벌하게 볼 때 금융기관의 ESG 운용자산 규모가 140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든 기업의 평가를 ESG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전이 지금 좀 약간 당했는데 네덜란드에 3대 그 연기금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연기금이 한전을 보고 나서 거기서 투자했던 모든 기금을 빼나갔습니다. 투자를 빼나갔죠. 희망이 없다. 얼마 전에 보면 한전 사장이 정승일 사장이 이렇게 가서는 한전 운영이 안 되고 경제 운영이 안 되니까 원자력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상당히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한수원 사장, 정재훈 사장도 다 이 공기업 회장들입니다. 사장들이 이분도 또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그 움직임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러면 건설 사업과 산업과 대한토목학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탄소 중립을 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가 바로 건설, 인프라 분야의 적응력과 복원력이 강화돼야 된다. 소위 그 adaptation and resiliency 이런 것이 강화가 돼야 된다. 사회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배출량의 30%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특히 건설은 세계 자연자원의 32%를 소비를 합니다. 인류가 2050년까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시설물로부터 탄소 배출을 현재로부터 80에서 90%를 낮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혁신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에서 극히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다. 건설 산업은 또한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책임이 많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어떤 자재를 썼느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이산화가스 올리는데 상당히 그 책임이 있다. 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설 산업은 그 기후 변화 적응 도시 이거 영어로 climate proof city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또 살기 좋은 도시, 리버블 시티, 뭐 이런 거를 실현하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듈화를 한다든지 자동화, 인공지능, 자연 친화적인 자료 개발 등 많은 해법이 이 건설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대가 그렇게 돼 있다. 이 기술의 다수는 뭐 이미 사용되고 있고 여기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돼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저는 저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몇 가지 중요한 그 국제기구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저 개인 저 반기문 재단 이거는 제가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차려서 여러 가지 저 조정을 하고 이 저 코디네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상 일을 하고 있는 데는 제가 글로벌 센터 온 애댑테이션 세계 기후 적응 센터에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죠. 또 서울에 있는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녹색 성장 기구입니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유치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여기에 41개국이 회원국인데 제가 이사장을 지금 좀 하고 있죠.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가 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세계 적응센터 이사장의 자격으로 지난 9월에 네덜란드 로텔담에 갔습니다. 이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건물을 지었습니다. 플로팅 오피스죠. 바다 위에 건물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전력은 그 리뉴어블 에너지사 태양광으로 해서 운용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40%의 전력이 남아서 40%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기능적입니다. 완전히 탄소 중립적이고 아주 자족적인 셀프 서피션트한 건물이다. 저는 그 대한토목학회가 건설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대한토목학회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 토목인의 노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사 첫 부분이 저 코트를 하면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 구슬땀과 지혜로서 자연사랑 사람사랑 좋은 세상 만드세 뭐 이런 그 노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탄소 중립에 앞장설 운명이다. 이 운명을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그 운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계가 좀 더 탄소 중립적이고 또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만만대로 좀 편안하게 지속 가능하고 기후도 온난하고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 대한토목학회 토목공학 관련 산업과 엔지니어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듭 70주년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토목 70년 다음 30년 후 이렇게 하셨는데 왜 꼭 30년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원히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